안녕하세요. 권유왕TV의 권유왕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금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부터 장마권에 들어간다고 일기예보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우선 장마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중부지방도 토요일 날부터 비가 오는 걸로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마가 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급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급류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도 많고 또 목숨을 잃는 분들도 계십니다. 올 장마에는 특히 농촌에 계신 분들 수해가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올해 무사히 장마를 잘 넘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이 됩니다. 장마하면 물에 떠내려가서 사망한 최상병 떠오르시죠? 최상병. 이번에 특검을 또 온다고 그러던데요.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거기에 그 특검에 가담돼서 특검을 업무를 일할 사람들이 검사들이 120명이랍니다. 여러분들 12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도대체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본 방송은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1야당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이가 이번에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사퇴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자회견 내용이 참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야,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중에 계엄은 왜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네요. 계엄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대요. 참. 이런 사람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이라고 믿고 일을 했으니 안 당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요. 여당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여당의 민주당만 해도 171명 아닙니까? 군소 민주당 좌파까지 다 하게 되면 190석 대단한 거대 야당들 아닙니까? 여당들 아닙니까? 이제 좌파 여당들 여기에 보통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요.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키게끔 주장한 게 개혁 입법이에요. 개혁 입법, 개혁한다. 거기에 주식시장의 대기업의 문제라든지 또는 무슨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서민들에게 퍼주기 하는 이런 거. 하여튼 개혁 입법에 입이 달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개혁하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다 모으면 개혁하면 달라지는가 좋아지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으라고 봅니다. 근데 그 개혁 입법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니까 부딪히는 게 많아요. 개혁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도 반대, 이쪽에도 반대,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먼저 사퇴했습니다만 원내대표는 뭐 당대표 뭐 출마하냐 하느니 안 하느니 뭐 그런 얘기 나왔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요.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너무 밀어붙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권성동 전 원내대표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죠. 이제 또 원내대표를 새로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사퇴하고 자리를 떠나면서 기자회견은 내용의 내용 여러분과 같이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뭐 강릉에 살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학교 다닐 때 자랄 적에 뭐 친구였다, 뭐 자정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초대 그때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또 물러났다가 또 비상겸 직후에 다시 또 원내대표를 또 맡게 되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하고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가장 윤석열 정부를 잘 알고 또 핵심적으로 일을 했다 하는 사람인데, 그 권성동이가 계엄은 왜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얘기 듣고 제가 머리가 땡 하고 맞은 것 같아요.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었구나. 큰 문제구나. 아니, 여러분들, 권성동의 말이 계엄은 위법적이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기자회견할 때요. 계엄은 위법적이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었다. 아니, 계엄은요, 계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대통령만 있어요. 대통령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계엄을 하는 거는 그건 위법적이고 그건 뭐 정치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건 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만 계엄권이 있어요. 헌법에 나온 것이. 근데 그게 왜 위법적입니까? 대통령이 볼 적에 이 나라 상황이 제대로 가기가 어렵겠다. 예?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또 얘기를 하게 되면요, 거대 야당, 그 당시 192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이 그냥 예산 막 잘라버려, 막 해. 탄핵을 21번, 30번까지 탄핵 발의를 막 해.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대통령 흔들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처녀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직에 연루됐다는 건데, 그 무혐의를 검찰에서 조사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맨날 흔들어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움직이면 또 그냥 뭐 나댄다 못한다. 다 되는 건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 나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어디에요? 그 체코인가 어디 갔을 적에, 독일이 갔을 적에, 체코 갈 적에 대통령은 저 뒤에 오는데 앞에서 그냥 이렇게 댕기는 사람을, 외국 그냥 그 귀분들이고 학생들도 나와서 환영한다 그러는데 말이죠. 나대는 사람 여러분들 도대체가 분수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나대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나대는 게 아니고 김정숙 여사가 나댔죠. 대통령이 전용기 불러서 타고 인도를 날아가서 관광이나 가고 그러는 거 말이죠. 이게 나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사안이 당내에 있는 사령탑, 당내 국회의원들 중에 원내대표,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 있잖아요. 그런 사람,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계엄은 왜 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라고 말을 하고, 계엄은 위법적이고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가장의 원내대표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소임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왜 위법입니까? 대통령만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계엄권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이래서 계엄 없구나, 계엄 온 거 이해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집사람도요, 계엄 전에는 정치권에 관심도 없고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도 싫어해요. 근데 계엄하는 이후에 아주 정치인이 되어버렸어요. 계엄을 왜 했는지, 계엄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무슨 법정 몇 조에 뭐 86조냐 84조냐 무슨 뭐 몇 조냐 이런 문제까지도 다 이게 그 언론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계엄은 필요했다, 잘했다, 안 할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 집사람 전에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정치 몰라요. 관심도 없고 뭐. 근데 계엄하고 나서 아주 속속들이 알아요. 그 우리 사람들, 그 친구들, 그 모임들 있는데도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원내 사령탑이라고 원내 대표했던 권성동이 가장 친하고 학교 결적에 뭐 젊을 때 강릉에서 같이 어울려주고 친구했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계엄은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을 지금 와서도 하니까, 그리고 계엄은 위법적이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아요. 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주변에 인물이 없었구나. 윤석열 대통령만 나라 걱정하고, 윤석열 대통령만 그냥 정도를 가고 곧게 가고 나라 사랑하고 국민 사랑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내대표는 그래. 그리고 당대표라고 하는 한동훈이 20년 검찰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가장 가까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모셨다는 한동훈, 그 당시 당대표죠. 그 한동훈이 그냥 김건희 여사만 그냥 흔들고 씻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씻고, 계엄 때는 그냥 국회 뛰어가가지고 그냥 당정 그 국회에서 이재명 그때 당대표고 악수하면서, 그치, 동조고, 한동훈이 그 개파에 있던 사람 12명이 탄핵 국회 가결제 찬성을 해서 200석이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탄핵되고 결국 파면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성동이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와, 윤석열 대통령 너무 힘들게 대통령 자리에 있었구나, 대통령을 했구나. 참 어제 그 원내대표 사퇴하면서 기자회견할 때에 말한 발언을 내가 보면서, 어저께 그 사퇴 발언하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이래서 이게 되구나, 이게 되겠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이 가고 응원을 하게 되고
이해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참 힘들겠다는 데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동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엄은 그 김세리 그 변호사가 그 당시 얘가 나는 그 계엄을 이렇게 보면서 나부터 내가 계몽되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변호사가 아주 그냥 전국에서 떴잖아요.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20대 30대에 있는 사람들이 계몽령을 인정한다. 계몽령이 되었다. 자기도 그 계엄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내란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하튼 참 세상은 사람 참 여러 번 만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상대편을 알아야 되는데요. 옛말에도 그랬잖아요. 옛말에도 물길 열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죠. 물론 모르지만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너댓 번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뭐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거의 70~80% 제가 파악을 됩니다. 이 사람 수준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 이념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사람 취향은 뭐고 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은 어느 정도 되는가 대략 파악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20년을 지나면서도 한동훈이 같은 사람들 그게 파악을 못해서 배신당하게끔 그렇게 되고 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다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 그 당시에 여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아니 지금도 계엄 걸 이해가 안 간다고 모른다고 하니 그 당시 계엄을 뭐 알았겠습니까? 뭐야 이거 어리벙벙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안절부절했을 거 아니에요. 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여하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하게 되니까 이제 누가 될지 모르죠. 뭐 지금 또 벌써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뭐 누구는 친윤이고 누구는 친안이다. 또 계파 가지고 따지고 그러던데요. 계파를 따지고 뭐고 하는 거는 그는 대외적으로 그런 게 나와서는 안 되죠. 당에 있는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주가 당원들 아닙니까? 당원들에 연계되어 있는 그 부수적으로 뭐 중도 세력도 이제 거기 가담이 되는데요. 일단 하여튼 건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 뭐 여야가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또 정국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그 여당된 민주당, 야당 때 개혁 입법 개혁 그냥 맨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당 되니까요. 부딪히는 게 많아. 지금 이재명 그 대통령도 지금 그 좌파 언론들도 그냥 공격들 하잖아요. 막 공개하잖아요. 막 씹어. 여당 돼봐야 시어머니 입장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당 돼봐야 하는 거예요. 많이 부딪힐 겁니다. 지금 열흘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지탄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겁니다. 왜?
야당 이 저 386 무슨 뭐 586 저기 저 이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깊이가 없어 깊이가. 그냥 어떤데 즉흥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당 대표일 때도 말하는 거 보면 말을 금세 또 바꾸잖아요. 그냥 이런 말 나왔다가 그냥 여론에 부딪히고 그냥 막 이게 아우성이고 뭐고 되면 금세 또 뒤집어요. 금세. 내가 그런 말 하면 진짜로 알고 있는 거요? 그거 진짜로 믿은 거요? 이렇게 뒤집어 버려. 여하튼지 이번에 그 여당 대 민주당의 그 야당 때 개혁입법 하던 것이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명분과 현실, 그러니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명분은 좋은데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상당한 괴리가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기업을 손대려면 기업에서 아우성이고, 그리고 또 소비자가 또 아우성이고, 국민들이 아우성이고, 그러니까 이게 명분과 현실에서 잘 이게 부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잖아요. 이 경제 문제는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법을 만들어놨으면요, 시장 속에서 서로 이렇게 피해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반대지. 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손대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뭐 최저임금도 뭐 시간당 11,500원인가 해가지고 또 뭐 10몇 프로 정도 인상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먼저 문재인 때 그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냥 그때 그냥 팍 올려서 9천 얼마까지 올렸잖아요. 그때 18%가 16% 올렸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때 그냥 소상공인의 주가 따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 24시 마트에 저기 일하던 거기서 저기 시간 타임제에 일하던 그 젊은 학생들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일자리 잘렸잖아요. 왜? 시간 단위가 올라가니까 수익과 비익 대비를 해서 안 맞니까. 그러니까 뭐 남편이 하던 거 부인도 나오고 뭐 딸도 나오고 뭐 아들도 나오고 뭐 어머니도 나오고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잘라지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가지만 가지고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더 올려줘야겠다 하나만 가지고 그냥 들고 치우면 갑자기 들고 치고 나가면 서서히 올리면 되는데요. 뭐 3%, 5%, 3%, 5%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갑자기 10몇 프로 올린다. 그렇게 되면 금세 그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죽어요. 시장이 죽는다. 그래서 이 명분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쉽게 그렇게 융합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이제 하는 걸 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그 민주당 지금 여당이 그 개혁 입법에 그 주장한 것들,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 우선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독점 권력 분산, 검찰 독점 권력 분산이라는 거는요, 납득이 안 됩니다. 경찰은 경찰이 조사하는데 조사하고, 검찰은 검찰이 옛날부터 벌써 수십 년간 7, 80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거기서 검찰이 조사하는데 뭐 인권을 단호를 했느니 또는 뭐 이 그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니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은 조사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범죄의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범죄에 있는 사람들은 재판부에 가서 따져야 됩니다. 우리는 재판으로 끝나잖아요.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판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변호사를 대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부가
아주 공정하게 처리하고 뭐하면 무슨 지금 현재 검찰 독점 권력 분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보면요, 검찰 검찰 이 독점 권력 분산, 보복 수사 관행 폐지, 보복 수사 관행 폐지. 이 보복 수사 이게 있는 거는요. 지금 뭐 이재명 그 지금 현재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한테 뭐 보복 수사라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간단한 유명한 변호사 가지고 있잖아요. 보복 수사라고 이야기하기잖아요. 수사를 제대로 받고 재판부에 가서 따져요. 재판부 가서. 더군다나 재판부도 우리는 삼심제대로 되어 있잖아요. 검찰 개혁은 그걸 갖다 하고자 했었는데 이제 우려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수사 그렇게 검찰 독점을 분산해 가지고 저기 없애자니 수사 기능이 저하된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 공무원들 그러잖아요. 일 제대로 안 하고 질질 끌어서 시간만 끌고 그래도 땀방 통장으로 월급 들어오잖아요. 수당 들어오잖아요. 보너스 들어오잖아요. 근데 수사 기능이 저하된다.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논란이 나온다. 이거 당연한 거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시절하고는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 대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사법부 장악하려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현실적으로 이게.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린다. 14명인데 30명으로 늘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대법관 하나 늘어나게 되면요. 거기 대법관 한 사람만 늘어나는 건 아닌 게 아니에요. 동네 뭐 통반장 하나 세우는 거 이런 거가 아니에요. 대법관 하나 더 있으면요. 거기에 무슨 입법 연구관이 몇 명이 붙어. 거기에 또 직원이 몇 명 있어야 돼. 뭐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뭐 비서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이거 대법관 하나에 늘어나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대법관은요. 급수로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그렇게 되면 만약에 14명인데 16명을 늘려서 곱을 더 늘려가지고 30명이 된다면요.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뭐 돈 따지지 않고 전 국민 25만 원 주겠다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됐으니 뭐 대한민국에 돈 따지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무슨 빚이 무슨 뭐 천조가 늘어나 천조가 됐다 뭐 했다 이렇게 보도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그렇게 소홀한 게 아닙니다. 지금 7, 80년을 지금 대법관 14명이 해왔어도 그냥 해왔어요. 근데 그걸 30명 늘린다. 거기는 꼼수가 들어가는 거죠. 돈은 내가 내는 거 아니야. 뭐 저 나라 세금으로 내는 거지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대신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 임명을 해가지고 그저 수사해가지고 대법원의 판사 30 판사만 거기 가면 거기 가서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서 전부 다 뒤집고 전부 다 무혐의 되고 전부 다 기각되고 전부 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지 그렇게 좀 이제 국민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당 그 기관에서 저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있다.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주주 권리 보호. 주주는 이제 일반 이거 주주를 말하는 건데요. 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에 거기에 대해서 주주 권리 보호를 한다. 주주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독점하고 있는 이 그 기업의 총수, 대주주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에 대한 반박하기 위해서 일반 주주를 보호한다. 뭐 이런 뜻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게
경영자에 대한 배임 소송 증가, 경영 활동 위축. 그러니까 경영자에 대한 만약에 기업의 총수가 만약에 삼성의 이재명이면 이재명이 거기에 대해서 일반 주주들이 계속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주주 충절 의무를 확대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송이 일어난다. 소송이 막 일어나고 뭐 하게 되면 기업주가 기업을 보다 시대에 맞게끔 세계 시장에 앞서게끔 해가지고 완전히 자신 있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 기업주가 소신 있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기업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눈치를 본다 이게. 자꾸 소송하고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그렇게 개혁 입법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시간 조절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여러분들 말썽 많은 건 노란봉투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제한. 이게요, 여러분들 어느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업에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단 파업을 해요. 예? 불법 파업을 해. 어떻게 노사 협의 하고 뭐하고 그렇게 제대로 노는 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기 싫고 그냥 뭐하고 뭐 한다 면 그냥 불법 파업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불법 파업하게 되면 기업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출에 완전히 수출에 길이 막히고 거기서 수출에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기업 주주가, 기업 리더가 파업하고 농성하고 뭐 하는 것에서 오는 손해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파업한 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한한다 그러는데, 그걸 하자고 보자니 봅니까? 파업 증거로 경영활동 위축. 노조에서 그걸 갖다가 손해배상 못 오게끔, 손해배상 청구를 못 오게끔 이렇게 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노동자 편을 들다 보니까 수시로 전국에서 다 파업이 일어나면 경영활동이 안 된다. 기업이 안 되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해외 나갔잖아요. 해외. 지금도 뭐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는 회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노동 문제가 그동안에 기업들을 너무 위축시켰다. 기업들을 너무 어렵게 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대형마트 휴일 지정. 대형마트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인가 대형마트 있잖아요. 큰 마트에서 이제 일요일 날 쉬게끔 하자.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일요일 날 쉬게 되면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이라든가 다른 데 시장에 가서 휴일 날 많이 움직이니까 쉬니까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팔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적에 중소상공인 보호라든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이라고 하는데, 노동자 건강권 보장이라고 하는 건 일요일 날 휴일만 꼭 쉬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형마트가 일요일 날 휴일 날 쉬든지 평일날 수요일날이나 월요일날 평일날 쉬든지 하는 건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기업체들도 문제지만 대형마트들도 문제지만, 아니 그걸 갖다 일요일날 쉬게끔 이렇게 지정해서 법률을 하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 대형마트 가는데 편하고 그때 가서 물건 사다 놓고 평일에 일주일 동안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주민들이 소비자들이 막 난리가 나고 그냥 이의 제기하고 그냥 뭐 댓글 달고 뭐고 난리가 나고요. 또 대형마트도 또 불편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그 개혁 입법을 주장했던 것 같다 헐라고 하다 보니까 여당 되다 보니까 여론이 막 오고 전문가 집단에서 막 항의하고 뭐고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시간 조절을 한다. 시간 조절을 한다. 이렇게 된 건데 약간 좀 물러서는 형태를 보이는 거죠. 이 경제 문제는요. 이렇게 함부로 내밀어쳤다가는 실패합니다. 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최저임금을 갑자기 많이 올려가지고 그때 그 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적이라고 하는 것도 최저임금 급격히 상승한 문제가 실패 그 앞서가는 순위가 앞서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실패 원인이. 여러분들 이 경제 문제는요, 이런 문제는요, 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때 그 시류, 그 시기, 그때 위치 이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서 조절이 되고 거기서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자유민주국가는 시장 원리가 존중한다. 시장 원리를 추진한다. 공산주의식으로 갔다가 막 밀어붙이식, 막 지시형, 막 그냥 그 억압 이래서는 완전히 경제가 망가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이 있던 그 민주당이 여당이 되니까 달라진다. 여당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달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치를 국민을 보고 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도 또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국민들한테 그 큰 지지를 받아서 뭐 계속 그 정권을 잡는 그런 정부가 되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지금 현재 외국에 지금 해외 외교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밀리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밀리잖아요. 외교적으로 밀리면요 대기업들은요 생사가 달린 겁니다. 뭐 엊그저께 체코에서 뭐 25조 원자력 발전소 뭐 그다음에 뭐 방산 물자 이런 걸 갖다가 뭐 계약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또 UAE에서도 뭐 우리나라 방산을 갖다가 뭐 5조인가 이렇게 되는 것을 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영업사원 1호로 자청하면서 그 외교 다니면서 그 만나서 그걸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그때 뭐 MOU 체결하고 해서 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알 만큼 압니다만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세일즈 외교, 영업사업 1호 노력하면서 외교를 이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하면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뭐 요즘엔 뭐 그 즉시 뭐 여론자로 나타나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한동안은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일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외국에다 그렇게 방산 물자고 원자력이고 뭐 전자고 반도체고 이렇게 나가게 만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리라 봅니다. 그렇게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걸 뭐 전문가라든가 기업한테 물어보면 아는 거니까요. 여하튼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뭐 지금 언론에 보니까 뭐 이번에 캐나다에서 하는 G7에 뭐 참가국 자격으로 거기 초청자도 아닌 참가국 자격으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거기 가서 뭐 얼굴 비치고 인사 하나 하고
명함이나 내미는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초청도 없었어요. 근데 G7 거기 회의도 있었고 또 그 유럽에서 이 지금 현재 좀 회의가 모이게 돼요. 근데 그 나토 회라고 적어갔다요. 북대서양 조약 기구 유럽에서 모이는데 거기는 초청장이 왔어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런데 거기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긴 그 나토 회의는 더 많이 모이고 정말 그 사람들 가서 외교를 잘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원자력 발전소도 더 수출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방산 무척 좋은 거 많이 나고 세계 뭐 한국에 알아주니까 그거 나온다든가 자동차, 반도체 뭐 그 우리나라 나오는 그 제품들이 그 나라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따라붙어서 기업들하고 또 이렇게 논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 나가면 기업체에 있는 대표들을 끌고 나와서 그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교인데요. 이런 외교를 어떻게 해나갈 건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귀치가 주목됩니다. 이 외교는요, 안보도 문제지만요, 안보에 대한 것도 문제지만 기업들에선 생사가 달린 겁니다. 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업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보다 그 좋은 제품, 아주 앞서가는 이 제품을 만들어도 외국에 수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은 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지원, 보이지 않는 보증을 서야 돼. 보증. 그래야 이게 수출이 많이 되는 겁니다. 기업체가 잘 돼야 우리나라의 국민들, 그 기업체에 있는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아닙니까? 기업체가 잘 돼야 그 종업들도 그만큼 혜택이 많고 복지 혜택도 늘어나고 뭐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에 또 세금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기업체에서 내는 세금을 가지고 그 우리나라 세금이 가장 많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제라는 거는요, 경영이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뭐 한쪽만 갖다 들고 치면 한쪽에는 떨어지고 그러면 또 반발하고 뭐고 말이죠. 여하튼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 많이 뭐 들으셔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될 것이다 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